지난 시간에 퍼센타일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원자료면 원자료를 100등분 했을 경우에 각각의 위치를 퍼센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사이즈가 100이라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퍼센타일,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퍼센타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를 100번째 퍼센타일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 사이즈가 100개가 안 되던 100개가 초과되던 상관없이 100등분 한다고 가정하고서 아까 첫 번째부터 100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숫자를 주게 됩니다. 그죠? 이 해당 숫자를 퍼센타일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10등분 할 경우를 우리가 데사일이다, 그렇게. 이건 10등분을 할 경우고요. 그 다음에 쿼타일은 4등분 했을 경우에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대략 좌우 대칭으로 있다 그러면 Q1, Q2, Q3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첫 번째 쿼타일, 여기가 두 번째 쿼타일, 여기가 세 번째 쿼타일. 그러니까 첫 번째 쿼타일 이하의 데이터의 전체 25%가 있다는 거고, Q2 라는 숫자 이하의 데이터의 전체 50%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메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퍼센타일로 따지면 50번째가 되겠고, 쿼타일로 따지면 두 번째 쿼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 데이터를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잰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한 것을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 개수로 나눈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루트를 씌운 거를 우리가 표준 편차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기까지는 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표준 편차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 집단에서 평균만을 그 집단의 대표값으로 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같아도 자료의 분포가 다른 그런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집단을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통계량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통계량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각 데이터가 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이제 하나의 숫자로 평균을 전체 각각 그 집단의 원소들의 값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 각 편차들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은 역시나 그 편차들을 전부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차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곱한 것을 더해준 다음에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근데 제곱을 해주게 되면
원 단위의 측정 단위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측정 단위가 화폐 단위다,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제곱하면 나중에 원의 제곱 이런 식으로 측정 단위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루트를 씌워줘야지 다시 원래 단위로 복귀가 되죠. 이런 면에서도 볼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의 평균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말고 메디안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집단을 나타내는 대표값, 즉 센트럴 텐던시라고 그랬죠. 그런 센트럴 텐던시를 나타내는 평균 이외의 것으로서 메디안을 쓴 이유가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좌지우지 된다고 그렇겠습니다. 전체 값에서 대부분 이쪽에 몰려 있는데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값이 있게 되면 이러한 집단의 평균 값은 이 값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을 때보다. 이런 게 하나 껴들면 이쪽으로 평균 값이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있는 집단의 개수가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되면 아무리 뭐 아웃라이어가 여기 껴들어가도 전체 평균에 아주 미묘한 영향을 끼치지만 여기 있는 이쪽 부분에 데이터 사이즈가 적을 경우에는 그거를 전체 n개로 나누게 되면 이거의 비중이 상대도수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평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나온 게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게 있죠. 평균에서 메디안이라는 거를 우리가 새로운 매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분산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겠죠. 이게 분산이든 표준편차든 베리언스 또는 표준편차든 표준편차라고 하죠. 표준편차도 평균처럼 아웃라이어가 하나 껴들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표준편차가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논리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메디안과 똑같은 원리로 이게 IQR이라고 여기 보면 IQR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겁니다. IQR은 Q3-Q1 공식은 뭐 어렵지 않죠? Q3-Q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쿼타일에서 첫 번째 쿼타일을 빼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을 제외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쿼타일에서 정중앙 메디안이 Q2고 하위 25% 여기가 Q1이고 상위 25%에 해당되는 값이 Q3라고 4등분 했을 경우니까. 그러니까 양극단적인 값이 25%에서 요 이내에 속하고 요 이내에 속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쪽 위. 그래서 그러한 극단적인 값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Q3-Q1. 그야말로 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데이터의 범위가 어떠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을 모르는 사람도 범위가 어떠냐 그러면 보통 최소값하고 최대값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에서 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거 범위라고 얘기하거든요. 레인지. 이렇게.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게 이제 이 레인지라는 개념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최소 최대 이렇게 하면 아웃라이어가 끼어들어갔을 경우에 즉 표준편차와 같은 그러한 단점을 갖기 때문에 최소 최대 대신에 뭐야? 75% 해당되는 값, 하위 75%, 하위 25% 해당되는 값.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25%에서 마지막 25% 해당되는 값. 그래서 Q3에서 Q.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니. 전체 데이터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근데 Q1에서 Q3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항상 하나의 숫자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Q3-Q1이다. 이렇게.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범위가 얼마냐 그러면 최소에서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 교재에서 대로 얘기를 하면 거기 교재에서 그 은행 대기 시간 우리가 봤던 최소 대기 시간이 2분이고 최대 대기 시간이 25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분에서 25분 정도 걸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범위 그러면 이거를 최대에서 최소값을 뺀 수치 23이다. 범위는 23이다. 이렇게 최소 최대 간격을 통계학에서는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게 바로 그것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Q1에서 Q3다.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인터쿼타일 레인지 값이 얼마냐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틀립니다. Q3-Q1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얘 2.4에서 보면 우리가 Q3-Q1 값을 구해봤었잖아요. 그러면 Q3가 12이고 Q1이 5고 그래서 인터쿼타일 레인지는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그때 5.5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여기 표준 편차는 5. 대략 반원이면 6? 뭐 이렇게. 그래서 인터쿼타일 레인지하고 표준 편차하고는 아주 그렇게 값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비슷해요. 우리가 평균하고 매대한 값이 아주 크게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되게 이제 좌우 대칭에 가깝고 그래서 노멀한 그런 형태를 가지면은 평균하고 매대한 값이 그냥 비슷하듯이 표준 편차하고 인터쿼타일 레인지하고는 값이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제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뭔가를 아시게 되겠죠? 평균하고 매대한하고 비슷하다. 표준 편차하고 인터쿼타일 레인지하고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도수 분포 형태의 자료 보겠습니다. 이 도수 분포 형태의 자료는 나중에 제가 이 상대 도수가 이제 확률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률을 이용한 평균을 계산할 때 이 개념이 이용되니까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균 그러면 보통 X바라고 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단순 평균이라고 그래요. 단순 평균. 심플 에버리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다 더해서 집단의 사이즈로 나눈다. 그래서 뭐 샘플 사이즈면 스몰 n이라고 그러고 모집단의 사이즈는 라지 n이다. 하여튼 집단의 그 사이즈로 나누게 되겠죠. 단순 평균. 모든 걸 다 더해서 n. 근데 그 도수분포 형태의 자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수분포를 만든다는 거는 뭔가 중복된 거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잡았을 때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수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프리퀀시라는 게 결국 뭔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기 이제 계급 구간이 있게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0에서 2, 2에서 4, 4에서 6, 6에서 8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거는 데이터가 좀 바뀌었어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다. 데이터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뤘던 은행 그 웨이팅 타임 갖고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구간에 이러한 도수가 지금 전체 데이터 사이즈는 지금 30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평균 값을 구해라.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게 여기 이 계급 구간의 평균 값을 구하죠. 구간의 평균 값.
뭐 중앙값이나 평균값이나 맞아. 하여튼 뭐 미드 포인트라고도 하고 하여튼 평균값이죠. 0 더하기 2 나누기 2 하면 1. 그래서 중간값들이 다 1, 3. 1, 3, 5, 7. 1, 3, 5, 7 중간.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메디안이라 중간, 메디안이든 평균을 구하든. 그러면 저 개급 구간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가운데 값을 구하는 거죠. 1, 3, 5, 7. 이렇게. 그럼 프리퀀시가 4, 12, 8, 6. 이렇게. 전체 도수의 합계는 30. 그러면 이건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공식대로 이용하려면 시그마 x 나누기 n이다. 전체. 그러니까 1이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7이 6개가 있죠? 나누기 전체 30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교재 나와 있는 대로 4.07이다. 이렇게. 이런 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걸 가르치려고, 이 평균 구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런 걸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교재 같은 걸 보실 때 이걸 왜 이렇게 하려는 건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 이게 그러니까 교재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매달려서 어쨌든 조금 더 걸림돌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타겟을 정해놓고 하죠. 통계학의 최종 정착력은 추정과 검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정과 검증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를 지금 향해 가고 뭔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뿐이지 설마 이거를 계산 못할까봐 이런 거를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대학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평균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확률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1 곱하기 30분의 4 플러스 3 곱하기 30분의 12 더하기 5 곱하기 30분의 8 플러스 7 곱하기 30분의 6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각 값 1, 3, 5, 7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기다가 30분의 4, 30분의 12, 30분의 8, 30분의 6을 보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도수가 아니라 상대도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상대도수.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복된 게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중복된 게 있을 경우는 평균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평균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빠르게? 빠르게는 아니네. 의미를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순 평균이 아니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중 평균이다. 가중 평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weighted average. 이건 simple average. weighted average.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단순 평균하고 가중 평균은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단순 평균 방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가중 평균 방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서로 공식이 틀리게 볼 뿐이지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중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이 좀 달라지겠죠? 가중 평균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시그마하고 WI하고 여기서 X하고 X가 좀 틀리죠? 맞나? 똑같나? 1이 4개. 1이 4개. 좀 틀려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XI라 그러면 I는 1부터 30까지일 테고
1부터 30까지 되고 여기는 i는 1에서 하나, 둘, 셋, 4개. 서로 다른 값. 중복된 걸 고려해서 1357. 1357. 웨이트가 상대 도수죠? 30분의 4, 30분의 12, 30분의 8, 30분의 6. WR. 웨이트. 그러니까 각 값 곱하기 그게 전체 도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 즉 relative frequency. 상대 도수. 각 값 곱하기 상대 도수. 만약에 데이터가 전부 다 숫자가 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 도수가 다 n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중평균이 좀 더 단순평균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가중평균에서 각 그 가중치가 n분의 1이면 단순평균 공식하고 겉모양은 똑같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의미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확률을 이용해서 할 때 다시 나오게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절대 도수 말고 상대 도수를 갖고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게 결국 분산이라는 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게 각각 편차의 제곱이죠. 1357 이게 평균 구해놓은 거고 그래서 1357의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그걸 제곱해 놓은 거죠. 값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되죠.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요. 그거에 각각의 상대 도수 여기는 이제 n-1의 도수니까 n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n-n 뭐든 하여튼 그래서 이건 n-의 도수면 29 29분의 4 가중치 이건 29분의 12 29분의 8 29분의 6 이런 식으로 각각 가중치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즉 상대 도수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30-1로 하던 30으로 하던 그렇게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포도와 상관계수 지금까지는 변수 그러니까 집단 하나의 요약 통계량을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두 가지를 봤죠. 그러면 스캐터 플롯, 삼포도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집단을 XY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이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두 개의 집단을 서로 같이 뭐 비교를 하던 뭐 그냥 한번 알아보려고 하던 하여튼 무슨 의도로 갔던 간에 두 개의 집단을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2차원으로 XY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테이블로 그려놓던지요. 여기 X값, 여기 Y값 뭐 이런 식으로 갖고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그러니까 쌍이죠 쌍.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네. 그런 식이요. 또는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요. 여기 우리 교재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 예 2점으로 보시면 5개 중소기업의 월간 광고비 지출액과 매출액이 예, 광고비하고 이쪽이 지금 광고비고 이쪽이 매출액이고 둘 간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둘 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떠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표를 한번 그려볼 텐데 표를 그리면 뭐 아무런 감도 안 와요. 그렇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저 데이터가 지금 5개가 있어도 데이터 이렇게 보면 몰라요.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감소하는 건지 자, 따져봐야 돼요. 그게 일관성이 또 없을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저게 데이터 수가 또 굉장히 많아져 버리면은 그때는 아무리 테이블을 들여다봐도 감도 안 잡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대강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포지티브한 관계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강 이러면 네거티브한 관계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집단을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상관계수다. 그렇게. 이건 뭐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계수다.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상관관계라는 거는 알고 상관계수는 모르겠고. 그래서 두 집단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이 한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있는 건가 그걸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이런 건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건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상관관계가 정의한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상관 그 관계를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그러한 뭔가 통계량 그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한 방법은 아까 스캐터 플롯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림 그리는 거는 엑셀에도 쉽게 그릴 수 있고요. 엑셀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도 그냥 들어가서 메뉴를 찾고 이렇게 뒤지다 보면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전혀 교육받지도 않은 사람들. 제가 전혀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몇 번 실험도 해봐서 좀 시행착오를 좀 하긴 하지만 결국은 다 그려내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걸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러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거.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 공분산의 한계가 무엇이고 상관계수의 한계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예리한 그런 전문가의 눈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둘 간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대략 보면 포지티브한 관계가 있는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교재 39페이지 보면 이렇게 제가 비슷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쪽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거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천재적인데 이런 걸 다 알고서 그냥 공식만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X바, X의 평균값, Y의 평균값 해당되는 보조선을 그리게 됩니다. 보조선을 그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분산에서 했던 것처럼 각 x, y의 편차를 구해요. 편차라고 하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보조선을 그린 거예요. 자,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은 왜 이 보조선을 그렸고 왜 이걸 두 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데이터가 지금 이쪽하고 이쪽, 이쪽에 데이터가 대부분이 다 몰려 있어요. 이쪽에도 좀 있긴 하지만 이쪽에 대부분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구별을 할까? 포지티브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테고 네거티브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거야. 평균을 중심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관계가 있으면 점들이 이쪽에 아마 주로 많이 몰려 있을 거야. 그러면 이쪽 두 면하고 이쪽 두 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야? 편차를 곱하면 이 두 개의 편차를 곱하면 부호가 같다는 거야. 자, 이쪽에 이 편차에 두 개의 곱을 구하면 플러스. 이쪽에 저 두 편차에 곱을 구하면 부호가 마찬가지로 플러스예요. 이쪽은 편차의 부호가 다 마이너스고 이쪽은 편차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곱한 거를 어떻게 돼요? 역시나 뭐야? 전부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단순한 거죠. 뭔가 대표값이다 그러면 그래서 평균이 중요한 게 뭔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다 그러면 전부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전부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요. 여기서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그 쌍을 얘기하죠. x, y의 쌍들, 좌표의 쌍들, 개수. 그만큼 나누게 돼요. 이것도 n으로 나눌 수도 있고 n-로 나눌 수도 있고 정확한 거는 이게 모집단이면 n으로 나누고 표본이면 n-1로 나눠요. 자, 그러면 이게 부호가 최종적으로 이게 평균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이쪽 데이터가 더 많으면 이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 이쪽 데이터가 더 많으면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두 집단의 관계가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를 부호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부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둘 다 지금 이 값 부호는 플러스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 다 몰려 있다 그러면 여기도 조금씩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 부호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쪽에 두 편차의 곱이 마이너스, 이쪽도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어느 게 더 비중이 많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값의 부호가 결정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분산이다. 이렇게. 코베리언스다. 그렇게. 코베리언스. 두 개의 데이터가 움직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움직이느냐. 그래서 그걸 코베리언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또 재밌는 거는 이거를 자기하고 자기끼리의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그게 바로 분산이 돼요. 자기하고 자기끼리.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코베리언스가 아니라 분산이. 자기하고 자기끼리. X하고 X끼리란 말이야. 자기하고 자기끼리. X하고 Y. 다른 거하고는 코베리언스.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죠? 이런 거 공식을 만든 사람들이 다 틀려요. 사람들이 다 틀려요. 틀린데 희한한 건 하여튼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요. 만들어낸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게 참 희한해요. 근데 공분산에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공분산의 결정적인 단점. 공분산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자, 공분산은 부호만 의미가 있을 뿐 크기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공분사는. 보호만 의미가 있을 뿐 크기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자, 또 측정 단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공분사. 공분사는 자료의 측정 단위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공분산의 크기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을 상당히 실망시키는 얘기일까요? 공분산의 실컷 값을 구해놨는데 부호만 의미가 있고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네, 그게 공분산의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우리가 단위를 표시하다 보면 여기 교재 나온 지금 광고비 지출액 매출액 보면 단위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단위를 그냥 원 단위로 하게 되면 숫자가 달라지죠? 나중에 코비런스 값이 달라져요. 이건 베리언스도 마찬가지예요. 베리언스도. 스탠다드 디베이션도 마찬가지고. 다. 단위를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져요. 집단 하나를 표현할 때는 단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집단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단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둘 사이의 관계의 부호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그거를 지금 알고 싶거든요. 그 디그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걸 단위를 바꾸면 달라져. 이거를 원 단위로 하면 여기에 공이 4개가 더 붙겠죠? 그러면 공분산의 수치는 당연히 커지겠죠? 공식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편차의 값이 커지잖아요. 편차 단위가 커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저거를 다시 10,000원 단위가 아니라 1,000,000원 단위로 하게 되면 소수점도 나오고, 그러면 편차 값도 소수점이 나오게 돼요. 이것처럼 이렇게 정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곱들도 그러면 더 작아지죠? 그 곱들도 평균이 또 작아지죠? 그런 성질을. 자, 이게 어떤 무슨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뭔가 일관성을 좀 찾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67,200이라고, 아니, 공분산의 수치가 지금 얼마가 나오나요? 공분산의 값이 16,800. 이거를 1000분의 1로, 측정 단위를 1000분의 1로 줄여서 나누기 1000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공분산이 16.8이 나온다. 그런 얘기. 여기 딱 나오네요. 그럼 이걸 보고 공분산의 값이 크다 작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위를 바꾸지 않아도, 굳이 바꾸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단위를 안 바꾸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여전히 스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를 아무리 많이 바꿔도 공분산의 숫자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디그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공분산의 값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최소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예요? 아시는 사람?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0? 아니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요? 공분산의 이론적인 값은. 무한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어느 값이 작다, 어느 값이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호를 빼고 해도 가장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0이 가장 작을 테지만 여전히 스틸 가장 큰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디그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공식을 이제 바꾸고, 공분산은 불완전한 공식이에요. 출발은 상당히 좋았죠. 출발은 좋았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공식이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숫자 자체만 봐도 알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숫자 자체만 봐도 알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분산이 시그마 xy 이렇게 표현해요. 시그마 xy. 우리가 분산을 보통 시그마 x 제곱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분산을 이렇게 표현해요. 베리언스 x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그마로 그릭스 문자로 해서 분산을 시그마 x 제곱. 그렇죠?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끼리의 공분산이 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 xx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x 제곱. 시그마 x. 그래서 상관계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를 각각의 표준편차로 두 번 나눠주게 돼요. 시그마 x로 나눠주고 시그마 y로 또 나눠주고 각각의 표준편차로. 여기 뭐 교재에는 sxy든 뭐 시그마 xy든 보통 이제 이 그릭스 문자는 이게 모집 단위인 경우에 그릭스 문자를 보통 나타내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런 건 없어요. 항상. 표본에는 이게 영문으로 보통 영문 그러니까 S 보통 다 평균 같으면 이렇게 이쪽은 영문 잉글리시 그릭스 이렇게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상관계수 이렇게 해주면 신기하게 이거 상관계수를 보통 로 그릭스 문자로는 로 알파벳으로는 아니 저기 잉글리시 알파벳으로는 R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게 돼요. 절대값으로 따지면 0에서 1 사이. 사실 우리한테는 절대값이 더 중요한 거죠. 관계가 뭐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는 부호로 판단하면 되고 그 디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디그리가 하이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낮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로우하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다 낮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뭐 클리어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상관계수가 이게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0.5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상관관계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물론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그거는 높지 않다. 낮다고 얘기하지 않고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6은 얼마냐? 높으냐 낮으냐? 낮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높지도 않다. 뭐 높은 편이다? 또 주관적이죠? 역시 주관적인 게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걸 공분산에 비하면서는 바운더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단점에 비해서는 아주 개선된 그런 지표죠. 그래서 어떤 그 두 집단의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면 상관관계가 높으냐 낮으냐는 그 영역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 주가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다. 그럼 둘 간의 상관계수가 예를 들어서 0.7이다. 뭐 그 정도면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해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어떤 저쪽 그 뭐 생물학 물리학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변수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떤 병의 원인 같은 걸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때는 심지어 상관계수가 0.1이 안 돼도 0.1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논문에서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0.1만 돼도 상당히 높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면, 즉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변수를 구하기가 힘드느냐 안 힘드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높다 낮다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관계수를 한번 그렇죠?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나?
자, 봅시다.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광고비 매출액, 그죠? 여기 뭐 스캐터 플랫이고요. 스캐터 플랫은 여기 삽입, 뭐 분산형, 이걸 택해갖고, 원활하지 못하네. 뭔가 좀 에러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범위 지정이 하는 뭐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범위 지정을 하고 차트를 아, 맞아. 범위 지정하고. 네, 죄송합니다. 범위 지정하고 차트를 해야 되죠? 우리 데이터 맞나요? 네. 이렇게 하고 삽입, 분산형,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관계수를 공분산을 먼저 구해보고 공분산의 단점이 어떻게 나타나나 좀 보겠습니다. 자, 공분산은 여기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 그냥 치다 보면 나와요. 코, 여기 보면 옛날에는 엑셀에 2007에서는 코 VAR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코베리언스.p, 코베리언스.s 이게 .p는 뭘까요? population, .s는 sample. 그러니까 이거를 n으로 나누느냐, n-로 나누느냐 그 차이예요. population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샘플 갖고 다 하지. 그래서 근데 이거 왜 그랬냐면 옛날에 이 코베리언스 이 공식이 논란이 많아서 그랬어요. 저거를 n으로 나눠야 되는 샘플이면 n-로 나눠야 되는데 공식에다 n을 집어넣어 갖고 제가 지금 확실히 정확하지 않은데 엑셀에 좀 그런 공식이 약간 틀린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항의를 받았는지 아예 그냥 한꺼번에 모든 공식을 파퓰레이션하고 샘플하고 분리를 해갖고 전부 다 함수를 그런 식으로 최소한 두 가지로 다 나눠서 그렇게 해놨어요. 통계 쪽 관련해갖고 아예 할 때 그냥 확실하게 그냥 더 이상 뭔가 이상한 소리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근데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는 없는데 파퓰레이션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p하고 .s는 그 기준이다 하는 걸 하시면 되겠어요. 스펠링 몇 개만 눌러보면, 그러니까 영문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죠. 스펠링 몇 개만 눌러보면 친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에 설명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모집단이라고 나오고 P에는 여기 S 누르면 표본이라고 나오고 코베리언스는 그 말 안 나와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냥 코베리언스. 제가 옛날 함수를 써가지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를 마크해서 어레이만 마크하면 그냥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시행착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금 어레이 1하고 어레이 2하고 따로 써요. 에러가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여기 첫 번째 어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레이. 이렇게. 그래서 13,44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지금 단위를 줄인 거죠. 나누기 10을 한 거죠. 나누기 10. 숫자를 전부 나누기 10 해서 단위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코비런스를 구하면 코비런스 값이 달라지죠. 상관계수를 양쪽에 단위가 서로 틀린 거에 상관계수를 구해놓으면 상관계수는 함수가 영어로 correlation coefficient란 말이에요. 그래서 CO, R 이렇게 쳐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두 데이터 집합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한다. 이거는 뭐 표본하고 모집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함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correlation하고 첫 번째 데이터 어레이, 컴마 두 번째 데이터. 그래서 가로는 안 닫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바꿨을 때 단위를 바꿨을 때도 상관계수는 똑같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데이터의 단위가 바뀌어도 상관계수는 똑같다.
데이터의 단위가 바뀐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교재처럼 10,000원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바꿨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걸 몸무게고 이거는 키다. 그래서 지금 4명 가상의 데이터 50, 160, 60, 165 70, 170 80, 180 그럼 이거를 지금 파운드로 바꾸면 대략 킬로그램은 3배로 하면 파운드로 피트는 이거 내가 안 써놨네. 1피트가 몇 센치지? 30cm인가? 몇 센치죠? 내가 어디다 적어놨었는데. 대강 해봅시다. 이거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자, 1피트가 30cm다. 그렇게 가정하고 160을 피트로 환산하면 160을 나누기 30cm가 1피트다. 5피트? 160은 5피트? 이것도 아까 한 50으로 나눌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피트로 바꾸면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에서 이렇게 단위를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의 경우에 동양에서 하던 식으로 해서 코비던스를 구하면 코비던스 결국 컴마 이거 똑같이 카피해서 똑같은 주제 갖다 놓으면 코비던스. 자, 보세요. 코비던스 이거죠? 확인되죠? 코비던스 이건 이거고. 그러면 네, 단위를 바꿨더니 코비던스가 네, 완전히 달라지죠? 이건 이렇게 뭐 여기 10으로 나눴을 때 134.4면 나누기 100 하면 된다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죠? 무슨 상관없어요. 지금 보여주려는 건 그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단위를 바꾸면 이건 완전히 뭐 코비넌스가 뭐 비례하게 변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완전히 뭐 다른 값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코비넌스가. 그러니까 81을 보고 코비넌스가 크다? 그럼 4.8을 보고 코비넌스가 갑자기 작아진 거예요? 둘 사이 관계가 디그리가 갑자기 낮아진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바꾸면 그러니까 상관계수로 구하면 구하나 마나 양쪽의 상관계수가 똑같게 나오겠죠? 자, 상관계수 이쪽 구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 이쪽 구한 거 맞죠? 네. 상관계수는 둘 다 똑같이 나오죠? 단위에 전혀 영향을 안 받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소위 표준화한다는 거, 스탠더다이즈, 표준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표준화시키는 방법, 어떤 거에서 평균을 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수능에서 표준 점수 그래갖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평균과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표준편차로 나눠지면 이게 이상한 성질을 갖게 돼요. 이거는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이 나와요. x가 어떠한 숫자든 간에 상관없이 x가 어떠한 숫자든지 상관없이 항상 평균은 0이라고 표준편차는 1 이렇게 나와요. x가 어떤 집단에서 나왔던지 간에 모든 집단에 이런 표준화된 값의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나눠준다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이렇게 되면
예, 이 표준 점수라는 게 서로 다른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른 집단, 두 집단의 값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수능에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표준 점수 갖고 비교를 하잖아요. 절대 점수 갖고 비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평균 0, 표준 편차 1 똑같은 분포를 갖는 걸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그런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비런스도 이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표준화 시켜주는 뭔가 절대적인 기준을 내보내줘요. 절대적인 값을. x, y가 뭐 무슨 단위를 갖건 상관없이 무슨 단위를 어떤 방식으로 단위를 변경해줘도 이 값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값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과도하게 과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그래서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각계수를 구하면 뭐 얼마가 나올까요? 생각계수를 구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제로가 나와요. 정확하게 1인 경우, 정확하게 제로가 나와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 두 집단은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예스냐 노냐? 학생들이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꾸 뭐 조건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뭐 자꾸 말이 길어져요. 이건 상관관계가 있느냐면 당연히 상관관계 있지 없어요. 왜 없어요? 자꾸 뭔가 통계학적으로 뭔가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누가 이걸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물어보면 당연히 있다 그래야지 이거 왜 없다 그래. 정확하게 원의 관계가 있잖아요. 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원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상관관계가 퍼펙트해요. 퍼펙트한 상관. 근데 상관계수 값을 구하면 0이에요. 왜? 상관계수라는 공식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관계수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다? 선형관계만을 잰다. 공분산, 이 공분산의 그래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공분산. 왜 선형관계를 재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암기하면 편하겠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오래 간단 말이에요. 아까 그 x바 y바 축으로 놓고 보면 이쪽으로 몰려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몰려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몰려 있으면 플러스 이쪽으로 몰려 있으면 마이너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즉 이쪽의 부호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플러스가 확실히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마이너스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정확하게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그러니까 그 편체 곱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골고루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상관계수 값을 구하면 0이 나와요. 왜 0이 나올까? 그렇게 뭐 자꾸 갸우뚱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럴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본인이 한번 데이터를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서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의미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런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뇌 구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몇 번 하다 보면 그 단계를 이제 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안 하고 넘어가려면 자꾸 그런 습성이 자꾸 배게 돼요. 자꾸 못 믿겠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자꾸 해보면 그런 단계를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뭐 해보나 마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게 y는 x제곱의 오른쪽 형태예요. 포물선. 이런 경우도 이게 보면 리니어한 관계가 가깝죠? 상관계수가 이거 굉장히 1에 가깝게 나와요. 포물선 갖고 이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1에 가깝게 나와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런 경우에 둘 사이에 선형관계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 상당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는 게 파워풀하지만,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그려보고, 확실히 진짜 선형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그림으로 도저히 확인도 안 된다 그러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계량경제에서,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형관계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건 이제, 그래서 선형관계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데이터가 이런 범위에서 데이터까지 확장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이건 일로 가고, 이건 일로 가죠. 이렇게 벌어지게 돼. 이 부분에서는 선형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거에서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실제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할 때 회귀 분석도 굉장히 남용이 많이 되고, 제일 많이 남용이 되는 게 상관계수예요. 무조건 데이터 두 집단 있으면 상관계수 구해갖고 아주 쉽게 구하니까. 0에서 1 사이라고 하는 1에 가까우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아주 표준화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관계수 구해갖고 1에 가까우면 높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할 때 최소한 그림이라도 그려봐야 된다. XY 차트 같은 거 그림을 그려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봅시다. 자, 42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형관계, 정확하게 상관계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두 변수가 선형관계가 있게 되면 상관계수는 1이 나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상관계수의 값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은 포지티브한 관계고 이쪽은 네거티브한 관계죠. 그래서 이쪽이 퍼펙트한 경우고 거기서 조금씩 벗어난, 그래서 상관계수 값이 1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상관계수 값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0.9인 경우, 그 다음에 0.3인 경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엑셀로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뭐 상대도수 분포를 구하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어라. 이거는 그 엑셀에서 추가 기능 설치하는 거 갖고 하면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우리 수업 카페에다가 그 추가 기능 설치하는 거,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에 하는 방법 카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본인들이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걸 보는 것보다요. 자, 이거는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이걸 뭐 못 구하겠어요. 2.2번 같은 경우에. 자, 그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도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예. 이런 거 다 숫자는 몇 개 안 되지만 반드시 엑셀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계산하는 그런 버릇에서 엑셀로 넘어가야 돼요. 그죠? 손계산이 가능하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현업 가보시면 알 거예요. 계산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엑셀로 한 걸 갖다 보여줘야 돼요. 자, 이런 경우 평균과 중위수, 엑셀 함수가 뭔가만 알면 되겠죠? 평균은 엑셀에서 함수가 에버리지고, 중위수는 메디안이고, 분산은,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한다만 대강 알고 있어요. 정확한 함수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어로만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 알겠지만, 아까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함수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퀄로 시작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퀄로 시작한다는 것만. 함수 이름을 볼 때 이퀄로.
이렇게 해서 영어 이름 갖고 떠올리는 게 낫지. 또 간혹 엑셀 이용하실 때 여기 함수 마법사라 그래가지고 이걸 클릭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사실 또 불편해요. 그 영어 이름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한번 이렇게 쳐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민이 아니라는 것만 하면 되죠. 에버리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뭐 헷갈린다 이럴 경우에만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시도해봐도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 가서 이제 한수 마법사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통계 찾아서 함수의 리스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면 모를까. 그리고 리마인드 시킨 다음에 다시 나오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계속 작업을 이어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막 귀찮아요, 이게 더. 그래서 리마인드 시킨 용도로만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함수 마법사는. 자, 분사는 베리언스고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어떻게 될까? 좀 모르겠죠? 스탠다드, 예. 이거는 좀 약자로 나와 있죠? STDV.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약자로 나와 있죠. 거기에 지금 .p하고 .s. 그게 헷갈리면 그냥 옛날 엑셀 2007 함수 stdv를 갖다 그냥 쓰시면 돼요. .p하고 .s 구분은 모집단이냐, s, 샘플, 표준이냐,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분모에 n이냐, n-1이냐 그 차이라고. 그런 것 갖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실수로 뭐 샘플인데 파퓰레이션을 선택해도 그런 것도 문제 안 삼아요. 자, 그다음에 범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범위는 뭐라 그랬어요?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는 거라 그랬죠?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는 거. 4분의 범위는 Q3에서 Q1을 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Q, 쿼타일이죠? 쿼타일. 4분의 쿼타일. 그러니까 쿼터라는 게 그거잖아요. 쿼터.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쿼타일. 그냥 Q만 쳐도 나오죠? 그래서 쿼타일 익스클루든지 인클루든지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 쿼타일 있잖아요. 그냥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익스클루드, 인클루드 둘 중에 아무거나 택해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를 구하라 하는 거야. 이것도 엑셀 그 추가 기능 이용해서 도수분포표. 그러니까 도수분포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계급 구간. 여기 계급 구간의 상한값이요. 각 계급 구간의 상한값. 그러니까 계급 구간을 정하려면 여기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대강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엑셀에서 직접 자기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알아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도 여기 보면 추가 기능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히스토그램 했던 것처럼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기술통계법, 이거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기술통계법이란 말이 어디 있어? 기술통계법. 이건 제가 오타가 아니고 거기 그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메뉴에. 그래서 하면 이런 값들을 주거든요. 이 값 갖고 이거를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최대 최소 값 보고서 대략 전체적인 범위를 파악하고 그거를 몇 개로 나눌 것이냐. 어떻게 해요? 적당히 나눠야 돼요. 적당히 나누라. 여기서 지금 최소값이 대강 50 부근에 있어요. 50. 그리고 최대값은 100을 넘는 게 없잖아요. 90 몇은 보이고 95. 이 범위 안을 딱 보고 일단 가장 표준적인 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로 나누면 되죠. 5로. 좀 더 데이터 개수가 많다 그러면 10, 이 범위가 넓다 그러면 10으로 나누고 좁다 그러면 5로 나누고 5로도 한번 해봤다가 10으로 한번 해봤다가
가장 보기 좋은 걸로 택하면 되는 거예요. 도수분포표만 주어졌다고 할 경우에 도수분포로부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하고 하는 거는 오늘 했었죠? 이게 그러니까 도수분포표로부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게 결국 뭐라 그랬어요? 평균 같으면 가중평균을 구하라. 가중평균 방식으로 구하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네. n분의 1로 하지 말고 전부 다 n분의 1로 한다는 거는 각각의 데이터의 가중치를 n분의 1로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숫자 중복된 게 나와도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가중치를 전부 n분의 1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도수분포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중복된 거는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n분의 1이 아니라 이것 대신에 wi라고 하는 상대 도수를 갖고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 그 카페 연습 문제 풀이 해놓은 게 조금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로 해서 보실 분은 보세요. 아니면 여기 그 2판 출판사에서 제공해준 답안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자세하진 않은데 연습 문제 저 뒤에 책 부록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자세하니까 그걸 보시던 아니면 제가 손으로 풀어놓은 거를 보시던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뭐 이런 단순 계산 같은 거 엑셀로 계산하는 거는 스킵하고요. 본인들이 그런 건 다 직접 해보시고요. 해답 있으니까 맞춰보시고. 자, 2.7번. 한 전자회사는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도체 부분에 4,000명. 이거는 이제 가중평균에 대한 그런 겁니다. 가전하고 반도체. 이렇게 놓은 거 보니까 이건 S전자가 확실하죠? 4,000명. 사이즈가 4,000명. 이거는 뭐 모집단 전체 나와 있는 거네. 모집단 4,000명. 가전 부분에 6,000명. 평균 연봉이 X 바라는 얘기죠. 4,500, 3,700.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회사 전체 평균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부문별로 나눠져 있는 이거의 평균을 전체 평균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구하면 어떻게 해요? 공식을 떠올려서 어떻게 해요? 단순 평균 이거. 여기서 전체가 10,000명이죠? 근데 이 전체 평균을 지금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만이고. 그러면 이제 전체 연봉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란, 이거하고 이거 알면 전체 연봉 합계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곱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평균이라는 게 그 집단의 모든 원소의 값이 이 평균 값이라고 치자 그런 얘기예요. 대표값이랑 평균값을 치자. 그렇게 해서 전체 값을 구한 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값을 전체 합하고 똑같아요. 평균에 대한 개념이 그거니까. 그래서 굳이 공식을 떠올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평균하고 그 집단의 사이즈를 곱하면 전체 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식 갖고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자꾸 네. 창의적인 생각이 자꾸 안 떠올라요.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전체 합이 나오는 거죠.
이걸 곱하면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오죠? 또 이거 곱하면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가전 부분의 전체 연봉 나오고 반도체 부분의 전체 연봉 나오죠? 두 개를 합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 계산을 안 해놨네. 봅시다. 6,000 곱하기 3,700 플러스 4,000 곱하기 4,500. 네, 이게 이제 분자의 값이죠. 굉장히 크네. 이거를 전체 사이즈 만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4,020만 원. 그래서 전체 평균은 4,020만 원. 이거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좀 더 이제 처음엔 좀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보통 자꾸 이제 두뇌를 회전시켜야 되죠. 자, 가정평균 방식으로. 지금 가전 부분의 평균 연봉이 3,700, 반도체 부분이 4,500. 근데 지금 평균을 모든 사람의 연봉이 3,700이다. 가전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의 모든 사람의 연봉이 4,500이다. 그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해도 전체 연봉 값은 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3,700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4,500. 자, 이런 두 집단을 지금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요. 섞으면 평균은 3,700에 가까워질까요? 4,500에 가까워질까요? 우리가 4,020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더라도 어디에 가까울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가까울 거야? 네, 당연히 3,700에 가깝죠. 왜? 이게 더 많으니까, 6,000. 만약에 정확히 5,000이면 정확히 가운데야. 3,700 플러스 4,500 나누기 2라고요. 5,000이니까. 반반씩 있으니까 섞으면 당연히 이거의 가운데 값이죠. 그 당연한다는 것마저도 지금 힘들어 보이면 이제 자꾸 그런 것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3,700 쪽으로 가까울 거란 말이야. 얼마큼 더 가까울 거냐? 전체가 6대 4니까 이쪽으로 가까워야 되니까 이 지점이 전체를 10으로 하면 4, 6. 4대 6. 이게 5,000이면 딱 가운데니까 5대 5니까 이게 6,000, 4,000이니까 이쪽으로 가깝다면 6대 4 이게 아니고 4대 6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3,700으로 가깝죠. 이 비율을 유지시키면서 마치 무슨 액체를 섞는 거하고 비슷해요. 액체 농도 따지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깝겠죠. 그렇게 하면 3,700에다가 이 차이가 얼마요? 이 길이의 10 여기죠. 4,500 마이너스 3,700 이게 전체 길이죠. 전체 길이에다가 10분의 4만큼만 더하면 전체 길이의 10분의 4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똑같이 4,020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요? 3,700이라는 게 전체 10분의 6을 차지하죠.
3700 곱하기 10분의 6 플러스 4500이 전체 10분의 4를 차지하죠. 액체 농도가 3700, 액체 농도가 4500인 거를 뒤 섞는다. 이거를 60% 섞고 이거를 40% 섞는다.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4020.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도 4020. 하여튼 제일 처음에 했던 방식만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꾸 두뇌 회전을 좀 시켜보라. 그 다음에 8번.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고요. 자, 8번은 뭐냐면 7번이 평균이 두 집단의 전체 평균이 각 집단의 평균의 가중 평균이니까 이거를 표준 편차도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8번은 반도체 부분의 표준 편차가 1000이고 가전 부분의 표준 편차가 500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의 표준 편차가 700이다.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느냐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1000 곱하기 반도체가 10분의 4죠 전체 10분의 4 플러스 표준 편차가 500 가전 부분이 전체 비중이 10분의 6 이렇게 하면 700이 나와요. 그렇죠? 10분의 4니까 400 5, 6, 30, 300 400 플러스 300 하면 700 나오거든요. 그러나 불행히도 표준 편차는 가중 표준 편차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배웠지만 우리도 지금 좀 배운 게 있긴 있어요. 코베리언스라는 거 존재 때문에. 코베리언스. 두 집단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합치면. 코베리언스에 의해서 좌우되게. 코베리언스라는 게 또 개입이. 평균은 코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코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게.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의 베리언스를 합치면 아주 엉뚱한 베리언스가 나올 수 있기 그런 가능성. 예를 들면 어떤 게 베리언스가 이렇게 움직여요.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요. X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인다. Y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걸 섞어버리면 이게 플러스일 때 정확하게 마이너스 그렇다면 이게 여기가 제로축이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정확하게 요 높이가 이렇게 합치면 0이 나오죠. 그렇게 아주 퍼펙트하게 네거티브가 있으면서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상쇄가 돼요. x 플러스 y 하면 0이 나오니까. 요것만 따졌을 때는 베리언스가 분명히 있죠. y만 따졌을 때 베리언스가 있죠. 값이 변하죠. 베리언스라는 건 그렇잖아요. 값이 얼마나 퍼졌느냐. 베리언스 값이 있죠. 근데 합치면 항상 0. 상수의 베리언스는 0. 베리언스가 있는 두 집단을 합쳤는데 베리언스가 0이 나와요. 그래서 베리언스는 그런 성질을 합칠 때 베리언스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단순하게 그 두 개의 베리언스를 가중평균한다? 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도 고려해요. 코업이랑 어떤 쪽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어떤 쪽은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합치면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베리언스가 두 개 집단의 베리언스보다 이렇게 이 집단의 베리언스하고 이 집단의 베리언스는 뭘까요? 정확하게 대칭이면 두 개 집단의 베리언스는 똑같아요. 이게. 그거를 가중평균을 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두 집단이 지금 평균 없이 베리언스만 갖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어떤 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가. 이걸 합쳐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플러스 값이에요. 이게 플러스 값. 그럼 베리언스가
자, 이거 지금 두 개 밸런스가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평균이 좀 틀리죠? 이거 합쳐봐요, 밸런스가. 각각 이거보다는 더 커져요, 값이. 이거보다는 커지고, 이거는 이거보다는 좀 작아져. 더 커지나? 양쪽 다 커지네. 값의 범위가 더 넓은 값들이 추가가 되니까. 그렇죠? 요 범위의 값 갖다가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죠? 합쳐버리면. 이게 플러스일 경우.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는 같은데 평균이 똑같은 거. 하나는 이런 거. 또 하나는 이런 거. 평균이 같아요. 또 다르죠? 아니면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서 밸런스까지 똑같은 걸 합쳤다. 그죠? 이제 밸런스 두 개 똑같은 걸 합친 거죠? 밸런스 두 개를 똑같은 걸 합친 거죠? 서로 다르죠? 합쳤을 때 밸런스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가정평균 갖고는 안 된다. 코밸런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코밸런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쪽 얼마만큼 상쇄가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처럼 단순하게 가정평균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